아니, 저 같아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고 전세가 안 되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미 월세로 다 돌렸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간파하고 이제 다 전세에서 월세로 다 돌렸고 월세 받고 있어서 보증금이 낮으니까 아니 뭐 전세 뭐 나간다고 하면 뭐 빼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월세. 제가 계속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되는 게 가속화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가 좋습니까? 월세가 좋습니까? 전세가 좋잖아요. 근데 본인도 이제 전세를 못 구해. 예, 그리고 월세도 한 달에 뭐 80만 원, 90만 원 내는 거 이제 100만 원, 12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본인들한테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게 좋아질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거든요. 25만 원 주거든요. 누구는 50만 원도 받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그 돈이 얼마나 또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월세가 60만 원 하던 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또 때문에 한 65만 원, 70만 원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랬다음에 그 돈이 사실은 다 아랫세대 빚이잖아요. 빚인 거고. 어쨌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1차원적인 생각만 하시고 당장 받는 것만 생각하시고 2차원, 3차원, 4차원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좀 아쉽고, 제가 항상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왜 제가 옛날에 그 눈 하나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얘기하면, 만약에 소원을 만약에 들어주는데 이제 원수랑 같이 갔는데 저승사자에 갔는데 너한테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겠다 하지만은 네 원수는 무조건 2배가 되게 해주겠다 했더니 그때 그 사람이 빌었던 소원이 그냥 눈 하나 빼주세요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두 눈 빼게, 안 보이게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안 되더라도 저놈보다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잖아요. 발전이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행복한 생각을 했으면 내가 그냥 뭐 100억만 주세요 하면 그 사람 200억 가져도 사실 뭔 상관이야, 사실. 그냥 알아서 각자 잘 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못 하고 그냥 저 눈 하나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원수는 이제 두 눈을 아예 못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중국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이제 외국 은행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국인 LTV 70% 6억 제한인데 외국인은 현지은행에서 100%까지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지은행에서 100% 받지 않습니까? 아, LTV가 어떻게 100%야, 이게. 그렇죠. 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만약에 집값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튈 수 있어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LTV 100으로 빌려서 그럼 전세금을 또 받죠? 절반을 받을 거 아니에요? LTV가 껴있는데 전세를 어떻게 놔요? LTV, 담보가 써 있으니까? 등기가 아니면 월세. 등기에 써 있겠죠. 아니면 대출은 뭐 다른 데서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100%가 잡히면 월세만 넣을 수 있겠네요. 월세만. 월세만. 아니면 본인이 살거나. 근데 아니면 월세를 만약에 했는데 월세도 사실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만약 LTV가 우리 그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네. 근데 담보권이 설정이 여기가 안 돼 있고 다른 데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담보권이. 그러니까 다른 재산에. 근데 여기를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담보에서는 전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세입자가 공동담보 목록에 뜨는 거 아니에요? 공동담보에 뜰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대출을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에 있는 건물에서 대출을 100% 받아서 우리나라 그 아파트를 100%를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LTV 100%지만 등기상에는 깨끗하니까 전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실제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중국인들이 그 전세 사기로 도망가 있는 경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전세 사기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사기로 그 전세금 안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약간 문제가 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내국인은 전세 사기, 그래서 실제로 내국인도 전세 사기 걱정이 된다고 보증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말이 제 얘기인 거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럼요. 주택보시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는 24건으로 61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들어와가지고 탁 해먹고 그럴 수 있죠. 들어가 버리면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 중국이 좀 넓습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은데. 그럼 피해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거 캡처 해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이런 사건 발생하면 아마 재생각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대출 규제에 어쨌든 이제 부작용이 지금 득보다는 지금 해가 많지 않겠냐. 물론 이제 득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잠깐 이제 소강 상태. 이게 득이라면 득인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 소강 상태가. 이 소강 상태가. 왜냐면 집값이 안 오르고 지금 집값이 멈춰 있는 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득이라면 득이는 건데 이게 과연 진짜 득인 건지는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과연 이득이냐. 누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다 손해보고 있잖아요. 건설사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이득 보고 있네. 그러면 중국인들, 그 다음에 대부업체들, 이익 볼 수 있죠. 또 이득 볼 수 있는 사람들. 태양광 정치인들, 태양광 업체, 그렇죠. 누구 와이프? 이제 장관 아직 안 됐죠. 아직. 청문회 안 했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이제 아들이랑 다 태양광 업체에 있다는 거예요. 쎄하지 않습니까? 너무 웃겨.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국가부채가 이제 1,300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DP 대비 49%, 50%. 요거 이제 물어봤는데 몰랐잖아요. 국무총리 이번에 후보자 되신 분이. 근데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GDP 대비 한 49%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채무가 이제 1,302조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좋은 부모요? 네, 좋은 부모. 갑자기요? 그러니까 빚 지는 부모예요? 아니면 빚이 없는 부모예요? 깨끗한. 깨끗하죠. 네. 오히려 이제 빚이 없는 부모가 재정 건전성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좋은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정부도 빚을 내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이 되게 양호하고 그래야지 아랫세대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 빚은 사실 자녀들한테 상속되는 거 아시죠? 상속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한전 승인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상속 포기하면 되니까 하긴 되지만 잘 아시네. 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빚을 많이 남겨주고 아랫세대가 그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빚이라는 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25만 원 그것도 저희도 이제 반대했지만 어쨌든 다 밀어붙이는 거고 그것도 다 누군가의 이제 아랫세대 다 빚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막 하고 근데 제가 좀 정말 궁금한 게 본인들 돈이면 진짜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못 주죠. 그러니까 본인들 돈이면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줄 것 같아요. 저보다도 못 줄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갑출하자 이런 느낌으로. 뭐 아니면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본인들 돈으로 밥 한 번 사줄 의향이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국민 세금 아랫세대가 내야 될 돈을 그냥 선신 쓰듯이 진짜 그럼 다 하는 게도 저는 정말 웃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본인들은 어떻게 치열하게 본인 자산을 굴리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이따가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것도 말씀 좀. 근데 이분도 4층 건물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공자가 강 후보자의 남편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4층짜리 복합 건물을 직접 시공했다는 건데 이게 해당 부지가 468이면은 얼마냐면 이게 곱하기 0.3025 하면 얼마죠? 한 120평 정도 되려나?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20평 정도. 연면적이구나. 연면적. 대지가 아니라 연면적이니까 그 연면적 120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그러면 120평 정도 되면 한 60평 정도 땅은 한 60평 정도 되겠다. 60평.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층에서 4층 주택.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점포교면 주택이에요. 맞습니다. 상가 주택. 요거를 이제 해당 부지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이제 매입이 요게 예전에는 추첨이었어요. 추첨. 점포교면. 근데 지금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로 사셨던지 아니면 입찰한 거를 이제 사셨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공사 건설업체가 점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건축 시공과 기술사 출신한 변호사는 공사 규모를 봤을 때 개인이 직접 시공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건물 공사 방식은 건축주가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지용공사와 시공업체에 맡긴 도급공사를 나뉘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거는 뭐 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거를 그러면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땅을 사고 본인이 건축주고 이제 남편이 시공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에서. 근데 이거를 결국엔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보니까 양도세 이제 지방소득세가 440만 원이니까 각각 1인당 그냥 1억 2,500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꼭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관점에서. 건물을 사고 판 관점에서. 근데 저는 요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마 그 공사비를 좀 많이 그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그 건축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양도세는 줄지만 건축비가 올라가면 양도세는 줄지만 건축비에서 빼먹을 게 많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비를 좀 약간 부풀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약간 어떻게든 그 할 수 있는 게 많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거기서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비에서도 이득을 남기고 이제 양도세는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줄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투자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팔고 그 다음에 그 바로 판 것도 적절한 시점에서 판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판 자금을 가지고 과연 뭘 했을까가 또 궁금한 거죠. 어쨌든 상가주택은 예전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예전에는 이제 전액을 다 비과세로 해주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약간 인기가 없는데 네. 어쨌든 상가주택을 통해서 이런 또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민주당도 뭐 저희는 당연히 그렇지만 네. 민주당도 참 부동산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부동산은 왜 이렇게 터부시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게 말보다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보다는 항상 행동이 앞선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이런 세금은 또 많이 뿌리려고도 한다. 그게 만약에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배치 투자 수익률이 S&P 헤지펀드 수익률이 이제 비교한 거를 누가 블로그에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재밌게 쓰셔가지고 저도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2억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450만 원이면 수익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5,400만 원이니까 27%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개쩌는 겁니다. 워렌 버핏 저리 가라지 않아요? 그쵸.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저리 가라요, 진짜.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 유학 단신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받은 정신으로 한 달에 450만 원의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관련 농사하는 부분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의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그렇게 월송금을 받은 것을 했다. 근데 이게 진짜 27%면은 진짜 최고 아니에요, 이게? S&P 500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런 투자면 진짜 이거는 정말 최고다. 아니, 전세금을 빼서 넣었다고? 진짜.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했더니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라는데 그런데 300평에 석 달을 합하면 37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다 돌려받았냐고 뭐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인데 어차피 이거는 답변도 들을 필요도 없어서 말이 안 돼. 왜냐면 배추밭과 S&P 500은 이제 비교한 건데 수익률이 S&P 지수를 봤을 때도 배추밭 압승. 1970년대 이래 배당금 포함 연간 총수익률이 15.79로 배추밭 투자가 압승이라는 얘기예요. 네, 배추밭은 S&P 500 보다. 27%. 네, 배추밭하고 헤지펀드를 비교했어요. 전 세계에 그 내놓으라 하는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제 덤비는 헤지펀드 그렇죠. 수익률과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죠. 예. 워런 버핏과 네. 그 전설적인 레이 달리오, 네. 마이클 버리 등을 압도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야 이제 수익률보다는 투자 자금이 워낙 크니까 그쵸. 뭐 그런 것도 네,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국민연금 본부장으로 네. 중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국무총리 하실 분이 아니죠. 국무총리 아니야 지금 우리 연금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그치. 이거 딱 맡겨서 그렇죠. 배추에 몰빵 그렇죠. 국민연금 전부 다. 그렇죠. 27%면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연금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이에요. 퇴직연금도 이제 일시불로 못 받고 네. 이제 연금식으로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까지는 다 합쳐서 배추 사자. 전 세계 배추를 다 태양광이 아니다. 배추가 미래다. S&P 500 압승. 헤지펀드 압승.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한다.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이상하다. 네. 전세금을 빼서 어떤 미친놈이 배추에다 넣냐. 근데 그게 또 27% 수익이 나고 다달이. 그러니까요. 그걸 또 유학 자금으로 보내고. 그것도 그 유학한데도 또 하필 미국이다. 뭔가 아무튼 웃긴다 얘네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또 이런 거 언론에서 해줬거든요. 네. 요새는 안 해. 언론에서. 아예 이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이제. 네. 어린이날에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네. 각각 선물했죠. 네. 우리는 뭐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그치. 것들을 선물할 때 네.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쵸. 부동산을 딱딱 그 부동산이 뭐냐 했을 때 네. 고수의 영역이죠. 네. 재개발 상가. 그렇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렇죠. 재개발 상가의 네, 맞아요. 1-11.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1,000만 원으로 징여를 1,000만 원에 한 건데 징여세가 아마 이 당시 아마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아마 2,000에서 1,000에서 2,000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징여세를 안 내는 한도 내에서 이제 한 거예요. 징여세를 안 내는 한도에서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한테 어린이날 선물로 네. 그 상가를 이제 사준 거죠. 증여를 한 거죠. 근데 증여세는 안 내요. 왜냐면 이제 그 한도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죠. 네. 네, 그래서 35평형 기준으로 20억이 넘을 것 같다. 뭐 계산도 안 됩니다, 그죠? 네. 지하 9층? 와, 지하 9층.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용기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절세 측면에서 자녀한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가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공직자 네. 할 때 주택 같은 거에 그렇죠. 걸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팔고 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재건축 단지의 상가는 나중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재건축 상가를 이제 자녀 명의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신 분도 있고, 물론 이제 대신에 이분도 15년 기다렸잖아요. 네. 15년. 그러니까 이런 15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빚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는 용기가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주시하셔야 된다.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폭작폭작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한 칸이 4억이더라고요. 4억이. 4억이 넘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죠. 4년 전에 4억이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이제 월세 한 10만 원이나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를 거의 1,000만 원에 그 당시 샀으면 진짜 잘 사신 거지 않을까. 아무리 2015년 전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의 그 화폐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근데 아마 그렇게 싸게 산 이유는 아마 그 조합 설립 전에 뭔가 좀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스. 소스가. 귀뜸. 기뜸이 소스.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 상가 사기가,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발표된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처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못 해요. 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를. 마냥 기다리는 거. 그리고 저한테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한테 저도 이런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돌발이 변수가 많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런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고수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유한주 의원을 초대하셔야 돼요, 여기. 유한주 의원 초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강선우 의원인가? 네. 강선우 의원은 약간 하수예요, 하수. 거긴 조금 색이 안 났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수가 이제 김민석 의원이 중수인 것 같고 이제 유한주 의원은 끝판왕. 고수, 최고수다. 최고수. 20몇 년 한 저보다도 훨씬 나으신 최고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가족법인도 있어요. 이 가족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분당구에 있는 상가 두 채를 현물로 투자해서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인 리엔즈 파트너즈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사내 이사가 이 위원장의 배우자이신 거고, 가족법인이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도 이제 장남한테도 12.5%, 11.5% 이렇게 가족법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세는 줄어들겠죠. 가족법인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 자녀분들은 이미 20억 이상의 자산이 생긴 거예요. 20억, 30억. 증여세 한 푼 없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의 자산이 생긴 거예요. 증여세 한 푼 없이. 예전에 뭐 삼성 난리 났었잖아요. 삼성 그거 뭐죠? 상속세? 그 상속세나 증여세 하는 것 때문에 대출 받아내고 주식 그러니까, 팔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정책에 기반하시는 분이 실장님은 자녀들이 세금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을 증여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멋있다. 정말 대단하시다. 멋있다. 정말 멋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보면은 복잡한 세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고, 부동산 증여이 투자 전략에서 세금 계획은 필수적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2005년 당시 공시가격이 1호당 1,000만 원 미만으로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개별로 상가를 등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실제 이제 멘트를 이제 따온 거죠. 네. 20년 전 자녀들을 위해 매수해준 가격은 상가 한 호가 공시가격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아예 안 내셨다는 얘기예요. 20년 전 1,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1,000만 원으로 이제 20배, 20억 정도면 20배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준 거죠. 자, 이처럼 이런 식의 자산을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할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녀의 자산은 자연스럽게 불어나니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자산 승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성공적인 부동산 증여 및 투자 전략의 핵심이 아닐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장기 안목과 실행력이 30년 부동산 투자의 내공이다. 꾸준히 매입하고 관리하면서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거는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과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은 했고, 그런 겁니다. 맞아요. 끈기와 실행력을 배울 만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또 어린이날 선물로 사줬다는 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정기획위원장의 말 불로소득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항상. 그럼 뭐 이게 또 안 맞네. 꼬이는데요. 또 회로가? 네. 그래서 뭐 불로소득 환수하자고 또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이 네. 정작 본인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그렇죠. 네, 어떻게든 그러네. 네. 머리를 써서 가족법인도 만들고 그렇죠. 20년 전에 증여도 하고. 그렇죠. 본인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세금으로 내는 기본 배당이나 이런 거는 기본소득은 뿌리려고 한다.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럼 너희 불로소득은 어떻게 할 건데? 상가가 이제 아파트 됐으니까 본인도 이제 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게 이제 각각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개인이니까. 와, 이것까지 서기했네. 그러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니까. 각각, 세대 분리 이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종부세 안 돼요. 왜냐면 각각 한 채 20억 가져도 자녀가. 성인이고 또. 그래, 성인이니까. 와, 그러니까 대단하죠. 최고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진짜로. 저는 겸손해지려고, 이제 앞으로. 그런데도, 이제 이런 사실을 관심도 없고, 그죠? 일반인들은. 증여재산은 이제 배우자는 6억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이제 5천인데, 이제 미성년자, 이제 19세 이하죠.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고,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 있지 않습니까? 뭐 사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은 이제 1천만 원까지 되는 거고. 네. 창업자금 기업승계는 5억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아시겠지만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이다. 예, 그래서 배우자 한도가 제일 크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증여재산 2월 가세라는 게 그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예, 증여재산 2월 가세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설명 안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동안 농민혁명 수당을 지급을 이제 한다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나 저는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이게 후손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뭐 하는 거지? 그다음에 동학 농민의 또 문제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또 찾을 거냐. 왜냐면 부정수급도 되게 많아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한일운동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삼촌인가 큰아버지가 부정으로 자기 아버지 했는데 그 묘를 파묘하시더라고요. 그 비서 걸게. 오, 봤구나. 뭉개뜨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실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정수급도 양심 고백. 양심 고백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학 농민 혁명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유족 수당을 줄 만큼 이게 중대차한 일이냐. 이거 서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건데? 모르겠어. 그럼 임진왜란 수당도 달라고. 임진왜란 그러니까. 참전용사 수당. 그러니까. 유화도 해군 그러니까. 참전용사 수당.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나 진짜. 아, 여기 있네. 여기 중요한 거 있네. 삼국통일 수당도 달라. 여기 있네. 삼국통일도 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이런 거는. 이게 다 줄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진짜 후손들이 늘어난다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지러지래요. 당장 뭐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니까 문제죠, 그게. 계속. 이거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그렇게 많냐? 엄청 옛날 같으면 뭐 시민단체는 도대체 뭐 하는지. 입도 뻥끗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진짜? 이거 뭐 난리 쳐야지 또 가서 들어놓아야지. 왜 주냐고. 근데 뭐 잠잠해 지금. 잘한다고만 하고. 너무 웃긴 것 같아 세상이. 근데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최소한의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죠 뭐. 되게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인제 한 달 됐습니다. 60개월 중에 인제 한 달 60분의 1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60개월도 더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120개월. 120개월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충분히 가능하죠. 큰일이다. 네. 큰일이다. 그래서 저는 좀 요새 좀 진짜 우울하다는 이유가 우울하고 좀 그래 진짜. 열심히 돈만 벌어야지 생각하다가도 이제 욱 하는 것 같아요. 욱. 그럼 이게 눌러 이렇게. 그때 그 우주 보내준 거 우주 그런 거 봤대. 우주 보고. 재밌죠? 네, 쇼츠 같은 거 우주 그 행성들 이렇게 칼로 썰면 어떻게 되나. 내 표면이 어떻게 돼 있나 뭐 이런 거 액체로 돼 있는지 뭐 젤리 형태로 돼 있는지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부동산 대출 규제에 전세가 월세로 되고 바뀌는 차익의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 거죠. 부동산 수요에 대한 것도 발의를 할 거라고. 그거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게 세대로 안 묶이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가 다 각각이라고 종부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세대로 묶이니까 이제 양도세나 취득세가 다 합산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외국인은 나, 그 다음에 와이프, 자녀들도 다 각각이니까 그럼 각각 치드세 2채씩만 사도 8채 사도 치드세가 일반세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고쳐야죠. 요번에 그래도 다행인 게 네. 건강보험 그 6개월인가 그거 이제 정착해야지 주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수급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외국인들도 이제 그 집 사는 거 못하거나 이제 약간 상호주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상호주의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법안 발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곡법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양곡법도. 그러면 이제 얼마가 생산되든지 간에 이제 다 사는 거지, 뭐. 뭐, 어떻게 할 수, 뭐, 견제수단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제수단이. 중이 싫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데가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야지, 뭐. 여긴 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투자의 대가들한테 배우자. 배추 투자로 연 24%, 26%? 연 26% 현금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주택을 그 배우자 명의로 건설을 하면은 건축비를 상당히 아끼거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녀한테 미리미리 증여, 그러니까 재건축 상가를 미리 증여해주면 그 돈이 훗날 큰 돈이 될 수가 있고, 가족법이. 가족법을 만들어서 뭐 그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좋은 포인트가 다 정말 나왔어요. 최고죠. 열심히 배워야 돼요. 최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최고. 잘해서. 잘하셔서.